안녕하세요. 환경부 주최 환경보건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센터 사무국장 박서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것은 생활 속의 내분비계 장애 물질 그리고 환경 호르몬에 관한 건강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오늘 할 얘기는 우리가 호르몬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호르몬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호르몬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죠. 그 물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어떤 노출 경로, 어떤 경로로 우리 몸에 들어오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노출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분비계란, 호르몬이란 무엇인가? 지금 유럽에서 지금 호르몬 데이라고 2022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호르몬이 얼마나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 가지 질환에도 영향을 미치고, 암이나 호르몬계 암이 요즘 들어서 뭐 유방암이랄지 갑상선암이랄지 이런 암 종류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당뇨, 또 고지혈증, 우리 소화기계나 또 그 혈관계, 그리고 골다공증, 이런 여러 가지 400개 이상의 희귀 질환에 대해서 이게 원인이 호르몬의 불균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호르몬 데이라고 해서 유럽에서 그 호르몬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려고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호르몬이란 일단 우리 몸에 중추신경부터 해서 또 뭐 송과체, 우리 또 장, 갑상선, 그리고 성 호르몬은 또 생식기 이 부분에서 어떤 화학물질이 분비가 되고, 이 화학물질이 이 체내를 순환하면서 여러 기관에 어떤 그 작용들을 촉진시키거나 또는 억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식욕 호르몬을 주관하는 인슐린이랄지, 인슐린이 잘못되면은 당뇨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성장 호르몬에 의해서 여러 가지 또 발달이나 이런 또 인지장애 이런 부분들도 관련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수면 장애도 많이 이루고 있는데, 뭐 멜라토닌이랄지,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드레날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쓰는지, 집중적으로 쓰는지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잘 알고 있는 뭐 도파민이랄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죠. 뭐 옥시토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어떤 종류의 호르몬이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호르몬이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좀 뭐 또 다른 말로는 환경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환경 호르몬은 그 콜몬 our stolen future, 그러니까 도둑 맞은 미래라고 우리나라에서도 들어왔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90년대 말부터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화학물질이 우리 체내에 들어와서 우리의 어떤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중에서 가짜 호르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정상적인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고, 또 분비하는 거에도 방해를 하고, 또 이동이나 어떤 결합하는데, 대신 이 지금 보여지는 그런 영상을 보시면은 이 자연에서 발생되는 호르몬이 어떤 화학물질이 제대로 이렇게 수용체와 우리 체내에 있는 세포들과 제대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호르몬에, 진짜 호르몬이 아닌 가짜 호르몬에 의해서 내분비계 작용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환경 호르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다이옥신이랄지 DDT, 또 벤조피렌, 뭐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A나 여러 가지 수은이나 납, 카드뮴,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원래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들이 들어와서 이게 우리가 조절되어야 되는 우리 건강에서
기능들이 이렇게 조절과 어떤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殖 기능이 감소되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성조숙증이랄지 요즘 불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성 호르몬의 어떤 불균형에 의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형아가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우리 호르몬에서 우리 근육을 성장 호르몬 이런 관련한 어떤 어, 관련한 질병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암 종류에서도 특히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한 암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억력 감소랄지 학습장애, ADHD가 많이 증가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각종 면역계 질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알러지 질환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우리 몸의 어떤 생명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호르몬의 균형이 이 방해를 받아서 다양한 어떤 지금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학물질을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양면성이 있어요. 이게 당연히 어떤 화학물질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독극물이고 위험하고 이렇게 어떤 아,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또 우리가 아주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농약이랄지 또 항균제, 요즘 들어서 이제 코로나가 발생되고 그 이후로 우리가 또 많이 항균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생물학적인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화학적으로 우리가 또 이제 세균을 없애는 그런 효과를 누리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이런 화학물질을 사용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화학물질이 어느 순간에 사용한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만성적으로 아주 저농도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축적되면서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도 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 MCS라고 해가지고 다중화학물질 민감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괜히 이제 피로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주 어떤 갑자기 잠이 안 온다거나 수면 장애가 있다거나 막 머리가 아프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또 피부에 어떤 우리가 아토피랄지 이제 그런 증상으로 발현될 수도 있지만, 피부가 갑자기 홍조가 있다거나, 사실 이제 우리가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갱년기 장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증후군들이 이런 화학물질에 장기적으로 우리 몸이 노출돼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런 호르몬이 불균형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질환이냐 아니냐, MCS가 이게 사실 이제 S는 이제 신드롬이거든요. 어떤 물질이 정확하게 어떤 원인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을 저희가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어떤 화학물질에 의해서 저농도에 의해서 아주 알게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 몸에 쌓여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저희가 질병관리청에서는 이게 질병의 한 종류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호르몬데이라는 어떤 매년 행사를 가질 정도로 우리가 호르몬의 중요성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화학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키모포비아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1894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안티백시네이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백신이랄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학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아니면 들어있는 그런 물질들이 있고 우리가 제품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항균제에서도 있었고 우리 샴푸에서도 들어있는 게 기본적인 모든 화학물질인데, 그거에 이제 극도로 공포감을 가져서 모든 화학 제품을 다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백신을 맞지 않겠다.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결과로 이제 글로세스터라는 그런 지역에서 아주 많은 아이들이 이제 백신을 맞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천연두가 다시 재발한 거죠. 그게 백신에 의해서 천연두가 사라졌는데 근절이 됐는데 이제 백신을 맞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맞지 않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포감이 아닌 적절하게 우리가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그러면서도 화학물질의 불필요한 노출을 줄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우리 호르몬 체계, 면역 체계, 그리고 우리가 대사체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균형을 이루어서 건강을 유지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을 양가성,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어떤 정도로 사용하느냐, 이게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사용을 허용할 수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또 어떤 기준을 딱 정할 수도 있는 부분은 또 아니고, 예를 들자면 아까 납 같은 경우는 사실 어린아이들한테는 아주 그러니까 노출이 아예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독극물 같은 경우는. 근데 어떤 물질은 어떤 적정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서 어떤 적정한 농도로 노출되는 것이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죠. 개인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특히 어린아이, 또 임산부들, 특히 우리가 민감 계층이라고 하죠. 또 노인들이 호르몬이 너무 부족해서 또는 호르몬이 너무 과잉해서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대상자들이고, 또 특히 이제 임산부들은 그러니까 세대 간의 어떤 이동을 통해서 그 기형아 생산이랄지 이런 우리 세대별로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해서 우리 성기능이 저하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그 Our Stolen Future, 우리 그 도둑맞은 미래에서 나왔던 것처럼 결국은 어떤 특정 종들은 그런 불균형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후세를 생산하지 못하고 종이 멸종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한 책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에도 이러한 호르몬의 불균형, 그리고 성기능의 저하, 호르몬에 의한 여러 가지 질병의 발생,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한 질병의 발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위기에 처했을 수 있다. 또 지금 현재 세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주요 내용이고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화학 위해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전체 환경이 얼마만큼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덜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환경 오염 물질이 얼마만큼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별로 노출량이 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기질에서는 똑같은 농도여도 개인별로 노출하는 양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어다니기 때문에 먼지를 통해서 이렇게 입을 섭취하면서 그렇게, 특히 진먼지 같은 경우, 어른들은 이제 노출량이 다르죠. 또 호흡량도 다릅니다. 어린아이들은 또 훨씬 더 많이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별 특성은 개인별로 면역 체계가 다르고, 또 개인별로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축적된 그런 섭취를 통하나 아니면 호흡을 통하든지 아니면은 피부를 통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출 경로가 있는데, 이제 그런 다양한 화학 물질이 어떻게 얼마만큼 이 개인한테 노출이 되어 있고 체내에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개인의 호르몬이 그 면역 체계나 어떤 균형 상태가에 따라서 이게 질병이 날 수 있을 거지, 임계치가 다 다르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는 정말 많은 그런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많은 또 이제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플라스틱 용기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그런 생물학적인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항균 제품을 많이 사용하죠. 또 이제 백신도 물론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맞게 되고, 그리고 일회용품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또 의약품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또 마스크 안에 여러 가지 아주 적은 저농도이지만 이제 화학 물질이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화학물질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의약품을 통해서도 노출되어 있고요. 그렇다면은 얼마만큼 우리가 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걸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사용해도 되는지. 그래서 아주 지금 말씀드리지만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부분들도 그게 굉장히 안전하다, 민체에 무해하다라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정보를 통해서 개인이 그냥 무해하구나 해서 사용하면서 우리가 그게 이제 폐로 호흡기로 들어가서 문제가 많이 크게 된 사건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 얼마나 무해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했을 때 우리 몸에 유해한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늘어나야 된다.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가족용품에 대해서 또 어린아이들이 또 이런 가족용품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출이 되었는지, 그리고 음식물 포장재, 어떤 캔 안에 들어있는 비스페놀 A 같은 경우, 그리고 비스페놀 A뿐만이 아니라 그 대체제를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경우도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주로 사실 이런 환경 호르몬은 여러 가지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을 좋아하는 뭐예요. 화학 물질 중에서는 바로 분해가 되는 그런 물질들도 있지만, 어떤 물질들은 굉장히 우리 몸에, 또 우리 그 화학물질, 그 환경 매체에 오래오래 남아서 그게 우리의 식품에도 이동이 되고, 그 식품을 먹으면서, 그 지용성이기 때문에 특히 지방이 많은 그리고 가공식품인 그런 식품을 통해서 우리 몸에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바다가 많이 오염이 되고 있죠. 그 바다의 생선을 많이 먹게 되면은 수은이라지 이게 먹이 사슬을 통해서 많이 농축되어 있는 그런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게 이제 노출 경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여기 뭐 농약을 통해서, 또 이제 인조잔디를 통해서, 인조잔디는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제 대상자에 따라서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인조잔디를 해외의 어떤 여러 가지 논문을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인조잔디를 위에서 많이 뛰어노는 유소년들 있죠. 특히 축구 선수들 중에서도 골키퍼들, 더 땅하고 더 많이 노출을 하는, 그러니까 더 많이 땅바닥을 부딪히는 그런 친구들한테서 특히 이런 환경 호르몬의 노출에 대한 우려가 많이 크고, 그런 친구들한테 더 많은 어떤 혈액에 관한 어떤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에 따라서, 그리고 화학물질에 따라서, 그리고 노출 경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노출은 직접적인 노출도 있지만 간접적인 노출도 있고, 우리가 이제 다양한 환경 호르몬이 있지만, 이런 다양한 환경 호르몬이 우리 일상생활의 제품물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게 어떤 인체 노출원이 어떤 주요 경로, 그러니까 식습관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DDT랄지 다이옥신. 그러니까 다이옥신을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다이옥신을 관리를 해야 된다면 소각장 얘기를 먼저 하시는데, 사실 우리 인체에 노출되는 거는 주로 90% 이상의 다이옥신은 식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육류나 낙농 제품이나 생선을 통해서 노출이 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은, 물론 소각장에서 1차적으로 발생하는 다이옥신도 관리를 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 식습관에 대한 관리를 또 해주셔야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개인의 어떤 호르몬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임산부가 있고 아기가 있는데, 이제 피부 노출을 통해서 뭐 화장품이나 샴푸, 뭐 소독제, 파라벤류 같은, 얼마 전에 이제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다이옥신이나 DDT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지방을 좋아해요. 지방을 좋아하다 보니까 지방이 많은 음식물을 섭취하면은 그 지방이 많은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유입이 되고, 또 특히 영향을 받는 대상자가 이 모유를 먹는, 그러니까 이 몸 안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동을 축적이 되는 곳이 엄마의 모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환경 호르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제 그 지방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유를 먹는 어린아이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겠고요. 그리고 태아 상태에서도 당연히 더 큰 환경 호르몬 노출이 있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환경 호르몬의 우리 몸속 축적을 위해서 어떤 노출과 축적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일반적으로 정책적으로는 우리가 일반 대기 중에 그리고 제품 중에 환경 호르몬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요. 개인적인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화학물질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손에 그런 화학물질들이 묻습니다. 묻어서 이런 것들이 좀 또 우리 입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특히 이제 기어다니면 손 잘 안 씻게 되면은 입으로 많이 들어오고 또 장난감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무색, 무취, 항균 성분이 없는 그런 비누를 사용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집 청소를 자주 하는 거, 아까 프탈레이트나 이런 집안의 실내 공기질에 관해서 사실 호흡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화학물질도 있겠지만 이 진먼지에 묻어서 이게 오랫동안 진먼지에 이렇게 묻어 있으면 그 진먼지를 통해서 이 화학물질이 유입되는 경우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이제 물걸레를 청소하는 이유는 이 끈적끈적거리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거하면서 화학물질도 같이 제거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 제품이나 뭐 소파나 장난감 이런 것들이 이런 화학물질이 프탈레이트 같은 그런 계통의 화학물질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간접 노출에 대한 부분들을 줄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세탁 세제랄지 청소 세제 이런 것들은 좀 어떤 향기가 나는 부분들은 일단은 이제 물론 향기가 나면 좋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것도 또 환경 호르몬의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줄이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대신에 자연적인 어떤 그런 향기가 나는 제품들이 필요하고요. 화학물질이 없는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용기 대신에 어떤 유리 스테인레스 도자기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자레인지를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배달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 또 남는 음식들은 냉장고에다 넣어놨다가 다시 꺼내서 먹을 때 꼭 포장지를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도자기 제품이랄지 이렇게 우리 일반 그런 제품으로 해서 이렇게 용기를 사용해 가지고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플라스틱에 의해서 노출되는 그런 환경 호르몬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캔으로 된 음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캔 내부 내부 그 코팅한 부분에 비스페놀이라는 그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먹지 않고 가공식품은 이제 가공이 되면 프로세싱이 되면 될수록 이런 환경 호르몬의 노출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팬이나 요리 냄비, 팬은 우리가 그 코팅 표면에 과부라산화물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즘 이 과부라산화물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 환경 매체 내에 머물러 있고요. 우리 몸에도 당연하게 유입이 됐을 때 이게 잘 배출되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런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쁜 생활 습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식단, 우리 면역 체계를 높인다라는 거 하는 거는 잠을 잘 자고 또 잘 먹고 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약물을 요즘 이제 항생제에 대한 또 약물 오남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연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식단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녹황색 채소를 많이 먹게 되면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몸속에 있는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이랄지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입되는 거, 우리 몸으로 유입되는 것을 줄이고 또 배출되는 거를 늘리는 그런 식습관을 이제 장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위생용품은 될 수 있으면 가려서 사용하시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라벤이나 이런 건 어른들한테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민감한 화학물질에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분명히 영향이 있고 또 어린아이들한테는 더 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위생용품이랄지 화장품을 사용할 때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을 사용할 때 뭐 파라벤이 들어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납 같은 성분들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개인이 어떤 화장품을 사용을 하실 때 그냥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관련 웹사이트가 있어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성분이 다 나와 있고 그 성분을 확인해서 중금속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있는지 특히 뭐 요즘 들어서 뭐 중국산에 있는 그런 제품들이 좀 오염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정확한 정보가 많이 생산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근데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 위해성 평가를 개인 제품별로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 모든 전수 조사를 하기도 어렵고 제품을 다 걸러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좀 그걸 가려서 사용할 필요가 있고, 또 그걸 위해서 사회적으로는 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랄지 또 일단 기업들은 좀 이런 화학물질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또 라벨링을 한다거나 그런 어떤 한 집단만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이런 화학물질의 사용에 대한 많은 어떤 그 감수성, 민감성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발적인 라벨링, 함유량 표시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업이 어떤 그 가습제 살균제도 마찬가지로 광고를 할 때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어떤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이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산자 중심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고 그거의 정보에 대한 어떤 제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해외 유입되어지는 제품에 대해서 우리 국내 생산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 그 제도 안에서 걸러지겠지만은 특히 해외에서 유입되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특히 좀 해외 직구도 많이 있는데 확인하고 분석하고 그거를 구매를 하고 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좀 사례로 다이옥신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예전에 지금도 어떤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한국 초산 이게 이제 한국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좀 이제 산업화된 그런 나라와 비산업 국가들의 어떤 그러니까 나라들의 어떤 그 모유를 검사를 한 결과 상당 31.78 피코그램 TQ per 킬로그램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TDI라고 해서 우리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1에서 4예요. 1에서 4인데 그거에 상당히 큰 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지만 또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유 수유를 중단을 해야 되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모유에서 다른 어떤 좋은 호르몬, 좋은 어떤 옥시토신이랄지 그런 호르몬들이 많이 있고 또 엄마와의 본드 그래서 훨씬 더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이제 다이옥신이 돼서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임신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엄마들 모유에 대한 관리가 또 특히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다이옥신은 아시다시피 이런 다이옥신 is everywhere 모든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의 어떤 노출원만 관리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노출원과 그 개인의 어떤 그거에 대한 감수성이 필요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스페놀유에서 최근에 가장 비스페놀 A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비스페놀 대체제로서 F나 S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 이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